네, 명지대학교의 기록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강규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6강 그 한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편, 본강의 마지막 편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25 전쟁과 80년대에 대한 특강, 아주 그것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사회 갈등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풀이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갈등의 또 하나의 요소는 교육 정책의 그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학 진학률이 지금 80%가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그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그 퍼센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뭐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런 그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지는 않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한 39%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경제 수준에서 그 80%가 넘는다는 것은 그 넌센스 중에 그 넌센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교육이 부실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대 수준의 폭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대적 박탈감과 기대 수준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물려 가는 건데, 대학 물을 먹고 대학 교육을 대학 졸업을 하다 보면은 또 대학을 좀 다녔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건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사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체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갈등의 큰 요인이 사실 이렇게 그 엉망으로 돼버린 그 대학 진학률이 아닌가. 너도 나도 그냥 대학을 세우고 나라가 대학 세우는 걸 장려를 하고, 이게 인구학도 제대로 지금 안 본 거예요. 지금 계속 그 학령 인구라고 하죠. 대학교 그 진학할 수 있는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은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에 안 가는 거지 그 못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거의 다인,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만 대학인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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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그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교육이 부실화가 되고 이 기대 수준은 폭발을 하게 되고 그 기대 수준은 충족을 못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갈등의 그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는 그 사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전문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회 통합과 뭐 선진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 3, 4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이건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한때는 우리가 뭐 4만 달러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4만 달러 가면 좋지요. 근데 4만 달러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만 달러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2만 몇천 달러에서 우리가 잘 버텨내는 것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면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 선진국에 와 있는가? 불행히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으로는 선진국에 못 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격변적인 사회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사회가 숙성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데 노력을 하는 사이에 우리를 가다듬고 성숙한 시민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죠. 이것을 뭐 가정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가장이 돈 버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 가정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냥 가정교육이 엉망이고 뭐 이렇게 된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돼야 될 시민사회가 숙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산업사회가 성공이 되고 탈산업화 사회로 지금 우리가 세계 선두에 서 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도 이뤄내고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와야 될 시민사회의 덕성이라고 하는 게 숙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거대한 그 갭이 지금 그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때법에 그냥 포퓰리즘에 뭐 그냥 그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그 저 포퓰리즘에 뭐 편가르기에 이런 그 안 좋은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회 현상은 악화가 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그 걱정까지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숙종되지 않으면은 그 선전선동의 그 취약한 사회가 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대중영합주의가 그 날개를 펴고 다니고 뭐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대중영합주의적 그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혹해서 또 다 뽑아주고 그러면 그 공약한 거에 몇 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공약들 뭐 그냥 뭐 무한 뭐 국제공항을 한다든가 뭐 저 지금은 폐쇄된 저 그 어디죠 예천 국제공항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게 되고 이게 국민 세금을 뭐 빨아들이는 그 하마가 되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되는데 뭐 4대 질병을 뭐 무상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대단히 그 위험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중영합주의의 그 취약한 사회가 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기대는 높아지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분노는 생겨나게 되고 이때 이제 역사의 아픔에 기댄 포퓰리즘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그리고 증오와 분노를 이용하는 편가르기 사실 정치인이 제일 편한 방법이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라고 하면 네 편이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 편을 단합시키고 상대편을 악마화하면 아주 그 정치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편가르기가 횡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업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몇 가지 정말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편가르기를 너무 자주 썼습니다. 이건 극약입니다. 이건 정치 택틱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극약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 분노가 그냥 그 점증이 되는 사회, 그 다음에 본인은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싶었겠지만 사회 갈등은 더 점증이 되고 편가르기는 더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날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저질 정치인들이 그 판을 치게 되고 뭐 며칠 전에도 보면 그냥 뭐 아주 그냥 막말들이 그냥 횡행을 한다든가 뭐 욕설이 난무를 하는 도저히 저런 정치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럼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것은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정치인들이 그런 행태를 해도 계속 뽑아주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질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의견이 존중이 되는 사회고 또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다양한 생각이 존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국 근간은 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변자를 뽑고 대리인을 뽑고 그 대리인들은 의회에 가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뭐 사법부가 가르는 그 삼권 분립의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큼 잘 돌아가느냐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뭐 직접 민주주의를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대중 선동형
그 정치도 지금 난무하고 있고, 의회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대변을 하느냐. 이게 이렇게 그 사회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의회도 역시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국민들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 민주주의가 저질적인 형태로 흐르게 되고, 또는 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세력이 나오게 되고 이들이 활개를 치는 순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고귀한 이념, 하지만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취약합니다. 이것은 뭐 처칠이 얘기한 대로 나쁜 제도예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는 가장 좋은 제도니까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거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는 건데, 이런 그 취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한국 사회는 그 넓은 스펙트럼의 이념이 존재를 하고 그 이념을 포용을 하고 있는데, 좌로는 사회민주주의부터 우로는 시장지상주의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 의견들이 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상과 더 오른쪽에 있는 사상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의회민주주의의 그 기본 이념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스멀스멀 지금 기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 이 더 왼쪽에 있는 이 잘못된 사상과 더 오른쪽에 있는 잘못된 사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는 좌파 전체주의, 다른 하나는 우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다당제, 선거, 의회 이런 가치를 부정을 하고 일당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좌파 전체주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이것은 일당 공산 체제가 얼마나 많은 해악을 전 세계 역사에 갖고 왔는지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고, 냉전 해체가 되고 나서 냉전이 해체가 될 때 공산주의 체제의 약점과 악마성 같은 것은 이제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그 흘러간 옛 노래 깨진 레코드판처럼 계속 그 80년대 학생운동 시기에 그 뭐 주체사상이 어떻다는 운동, 공산체제가 어떻다는 운동, 뭐 조합주의가 어떻다는 운동, 뭐 이런 컬렉티비즘의 그 문제입니다. 이런 그 좌파 전체주의의 그 사상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적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우파 전체주의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 바로 파시스트 체제입니다. 파쇼 체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가 갖고 있던 그 파시스트 정당 체제, 뭐 히틀러의 나치 체제, 일본의 뭐 도조 히데키가 이끌었던 뭐 군국주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파 전체주의 사상인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는 이런 그 파시스트 체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에 대한 합의가 요즘 들어 조금 좀 약해지지 않나라는 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두 개는 다 안 돼요. 두 개는 다 안 되고, 사회민주주의는 왜 되냐? 사회민주주의는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온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되고 한 사회에서 건강한 세력으로 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체계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소셜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은 뭘까요? 그것은 산업화 사회가 됐을 때
노동자들이 주가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노동자들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엎어야 된다는 게 막시즘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시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다. 이게 보니까 노동자들이 주가 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의 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가 정당을 조직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구성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루트를 밟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최첨단에 섰던 분은 바로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 베른슈타인 수정주의라고 하고, 공산주의에서는 이 베른슈타인을 공산주의의 배신자, 뭐 수종주의자 뭐 이러면서 그냥 그 공격을 하는데, 이런 베른슈타인의 이념에 기초한 정당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정당들이 결국에는 진짜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이런 그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은 1920년대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그 이후에 뭐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든가 프랑스의 사회당이라든가 다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전한 진보정당, 좌파정당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커나갈 토양이 척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노동당이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수권정당이 되고 나중에는 집권정당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걸었어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실은 민주노동당은 35%를 가져갈 수 있는 정당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하지만 이 민주노동당이 아까 얘기한 그 노선투쟁을 하면서 PD 계열을 쫓아내고 사회하민계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NL계열이 그 종북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1%에서 5% 정당으로 쪼그라들면서, 이게 사실 한국 사회 비극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좌파 정당, 진보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이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좌파가 아니라 아주 불건전한 좌파, 종북정당, 친북정당, 친북주의자들이 나서고, 거기에 그 민주당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그 한국 사회의 그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그리고 저는 사회민주주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민주주의가 미래의 그 앞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있어야 된다. 한 사회에 건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강의의 논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상주의, 역시 논의는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저는 시장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안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지지를 하지 않고 시장지상주의도 지지를 안 하지만 적어도 이 논의만은 인정이 돼야 된다. 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 다 포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통이념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교과서 쓸 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대한민국의 기초이념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국사학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죽어도 안 된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뭐 신자유주의로 뭐 치환을 한다든가 또는 뭐 독재로 치환을 한다든가 라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 공통가치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공통가치는 1948년도에 자유선거로 성립이 되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1948년 12월에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정통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1948년 8월 15일 날 생겨난 자유선거를 했죠. 보통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여자도 투표권을 갖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8월 15일 날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주 미약했죠. 처음은. 하지만 이게 오늘날까지 온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을 하는 48년 이건 극복이 돼야 된다. 이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또는 태어났어도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게 뭐 2013년 체제론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수종주의적 사관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 그 다음에 건전한 시장 경제가 세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져야 될 공통가치. 세상에 시장 경제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혼합 경제입니다. 계획 경제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사회보장이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 근본은 건전한입니다. 그냥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건전한 시장 경제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가 기반이 되고 거기에 이제 혼합 경제와 수종 자본주의와 이 복지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노선. 그래도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의 국가들이 좀 잘 나갔던 것은 그 외부 세계와 열린 관계, 열린 생각을 가졌을 때 번창을 하더라. 그런데 이게 폐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주 사회가 아주 폐쇄적이고 후진적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에 이제 그 북한 체제를 봤을 때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북한 쪽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런하죠. 그런데 오늘날 남쪽의 대한민국이 풍요한 사회가 됐지만 북쪽의 북한이 저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가 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념과 체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방체제, 세계화와 호흡하는 개방체제를 가졌는데 반해서 국제협력 노선을 가졌는데 반해서 북한은 극단적인 폐쇄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번성하고 있는 거지. 남쪽 사람들이 잘나고 북쪽 사람들이 못나서 저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20-30%는 다시 폐쇄 노선, 민족끼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노선이 그겁니다. 세계 시장과 문을 닫고 민족 공조로 가자고 하는 거. 거기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생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합체가 돼가지고 다시 폐쇄 노선으로 가자. 만약에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이런 노선으로 가자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번영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좌파가 한국의 민족공조 노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살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쇄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싹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과 이념과 의견이 포용이 되지만 하지만 좌파 전체주의, 우파 전체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포용이 돼야 되지만 적어도 공통가치가 없는 공동체는 무너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문제는 지금 공통가치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공통가치 4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국제협력 노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지금은 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현대사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공통 가치를 우리가 잘 키워나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번 그 6강까지의 그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특강으로 6.25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